수박과 초록색 국물 있잖아요. 수박과 초록색 국물 딸기 맛이에요. 딸기 넣었대요. 아, 그거 찾아본 거야? 탐구 정신은 멋있어. 선생님이 아까 저녁은 혼밥을 먹거든 항상.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 자매국수도 먹었다가 여기 있는 콩나물국밥 여기 있지, 거기 먹었다가 여기를 너무 자주 먹으니까 좀 딴 데 가서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쪽으로 쭉 걸어가니까 그 임소학과 옆에 그 약국 있는 옆에 새로 생긴 해장국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수구레 해장국이라고. 그 취향 안 맞네, 못 먹을걸. 수구레가 뭐냐면 수구레가 소의 그 지방 부분이야. 쫄깃한 지방 부분. 이걸 내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하여튼 약간 좀 물컹거려. 선지예요? 아, 선지도 있고. 선생님 원래 그 진짜 그 소울푸드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내장탕을 좋아하거든. 근데 내장탕 먹으면 이게 없던 기운도 솟아나고 되게 그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사람이어서 내장탕 되게 좋아해서 내 입에 맞았어. 고추하고 겨자하고 간장에 계속 버무린 그 소스에다 찍어 먹고 수구레 건져서 나중에 밥 말아 먹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름 적당하게 기름지면서 적당하게 그 군내가 나면서 난 맛있었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괜찮네 하는데 마지막 물이 활용점점이었어. 아무 생각 없이. 나 원래 밥 먹고 물 잘 안 먹거든. 한국 사람들 워낙 국물을 많이 먹는데도 물까지 먹으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위가 약하거든. 그래서 물 안 먹으려다가 그냥 무심결에 물을 딱 따라가지고 먹었는데 한 번도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물 마신 거야. 물이. 아,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오? 그래서 다시 따라가지고 먹었는데 사장님이 흐뭇하게 웃고 있는 거야. 맛있죠?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백종원 빙의 든 느낌 있잖아. 이게 뭐지? 보니까 그 수구레의 그 국물 맛이 마지막에 끝맛이 약간 입에 텁텁하게 기름지게 좀 남아. 그 지방성으로만 되는 고기여서 온리 수구레야. 온리 그 물컹물컹 지방으로만 되는 해장국이야. 근데 그게 뭐였냐면 동백꽃차였어. 제주 동백꽃차. 동백꽃을 가지고 만든 차였어 그게. 그래서 그 향기와 그 적당한 단맛이 딱 섞여 있는 그게 싹 하고 수구레가 입에서 딱 사라지게 하더라고. 그래서 물을 3잔 마셨어.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거 어디서 만든 겁니까? 오설록에서 사왔어요. 오설록 가서 처음에 개업을 할 때 이 수구레 국밥을 먹고 나서 손님들이 그 마지막 입가심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차를 다 시음해 봤대. 그 중에 이제 그 동백꽃차를 맞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선택해서 계속 선생님 오면 전에 네이버에 온라인 그 쇼핑 검색을 했지. 오설록 동백꽃차를 팔더라고. 20개 한 팩에 8,000원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동백꽃차 맛볼 수도 있어. 내가 그거 불러서 그 해서 냉장고에 이거 물통에다 담아놓을 수 있거든. 아직 완성되면 그 단톡방에 올릴게. 동백꽃차 완성하면 이제 냉장실 열어보면 응? 다이어트에 도움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기분은 좋아져 먹으면. 그치? 선생님 속 보고 기분 나빠질 때 그거 먹고 나가면 맛있는 궁합이 되지 않을까. 자, 보겠습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선생님 예전에 정철의 광등발국, 사민국, 총민국 수업할 때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거 뭐부터 만져야 되나?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상당히 좋은 작품들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얘를 어디서부터 다루기 시작해야 되나? 이거부터 다룰게요. 이 작품은요, 연작 소설이에요. 메비우스의 띠로 시작을 해서 내 쓰지 마, 이거 쓰지 마. 그냥 보면 돼.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까지 쭉 여러 편의 소설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겹칩니다. 난쟁이 가족들이에요. 그 중에 다시 1부, 2부, 3부가
직접 이 난장의 가족들에 관련된 이야기로 특이한 거 이겁니다. 1부에서는 영수라는 인물이, 2부에서는 영호라는 인물, 3부에서는 영희라는 인물이 다 모두 서술자로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이 뭐냐? 시점이 모두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부에서는 영수가 서술자, 큰아들입니다. 2부에서는 영호, 둘째가 서술자, 3부에서는 막내 영희가 서술자가 돼요. 그리고 내용은 첫 번째, 어디 갔니?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 동네에 무어가 판자촌인 빈민촌에 바로 이게 날아옵니다. 철거 계곡장. 앞으로 이 집을 철거할 예정이니 미리 이사가라. 안내장이 날아와요. 이게 1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부의 내용은 우리가 지금 배울 부분이에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고로 당한 영수와 영호의 이야기. 그리고 이 집이 철거되는 이야기. 우리가 배울 부분, 마지막 3부의 이야기는 이 철거 계곡장이 날아오면서 또 뭐가 같이 오냐면요. 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입주권은 이 빈민촌을 허물고 다 부수 그질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만들 때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먼저 줘요. 니네가 돈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줄게. 돈이 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빈민촌에 살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입주권을 팝니다. 요즘에도 이런 게 좀 남아있어요. 근데 얼마 전 부동산 특별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전매금지라고 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무주택자다, 만약에 내가 집이 없다. 그리고 내가 그 주택 청약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지어질 때요. 신축 아파트 지어질 때 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난 집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주택 청약을 들어서 국가를 상대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를 줄 순위를 달라.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고 당첨이 되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의 최초 신축 가격으로 입주할 권한을 갖게 돼요. 근데 집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대단지 아파트잖아. 나름 이름 있는 브랜드 아파트잖아. 그러면 최초 분양가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시세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최초 분양가가 2억이면 지금 4억쯤 돼 있을 거고, 3억이면 6억이 돼 있을 거고. 저기 그 롯데마트 옆에 있는 거기가 9억까지 호가된 적이 있었어요. 9억.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올라가요. 저쪽 동네에 있는, 그치? 요렇게 가면 막 있잖아. 미래내도 있고, 중미래내 마을 있는 그 대림 아파트 이쪽에 거기서 지금 많이 올라갔지, 집값이. 뜨란치도 많이 올라가고. 혹시 뜨란치 사는 사람 있니? 전석권 선생님 본 적 없어? 같은 주민이야. 사는 건 알고 있어요. 사는 건 알고 있었어. 누구? 아, 원래 부분 재력 짱이잖아.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아파트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파냐면요. 그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팝니다. 거강꾼들이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 중에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가요. 그런데 영희가 자신들이 입주권을 사간 그 김 사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김 사장에게 순결을 빼앗겨요. 근데 김 사장 같이 지내다가 김 사장에게 약을 먹이고 그 입주권과 돈을 훔쳐서 다시 돌아와서 아파트 입주 신청을 합니다. 이 영희 이야기예요. 3부 이야기예요.
근데 돌아와 봤는데 가족들은 모두 흩어져 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난장이가 자살을 하거든요. 이런 비극적인 얘기로 끝나요. 간단하게만 전체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할게요. 이 난장이가 쏘는 자궁궁에서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 빈민층과 관련되어 있는 빈부격차의 문제. 이 문제는 난장의 가족 전체와 연관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이 작품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처와 관련되어 있는 노동 문제입니다. 즉 회사들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대우,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착취만 해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사이의 빈부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노동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요거는 누구냐면 영수와 영호가 자신들이 다니던 인쇄 공장에서 특히 큰아들 영수가요.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사장과 협상을 하다가 사장이 그냥 해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영호도 덩달아 해고가 되고 그래서 노동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이 두 번째 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도시 빈민층과 관련되는 빈부격차 문제와 이 영수 영호와 관련되는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빈부격차 문제는요. 여기에 이미 다뤄졌었어요. 철거 계급장과 그 뒷부분에 철거되는 부분. 중간에 영호의 그 내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노동 문제에 대한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 얘기를 더 한 다음에 작품으로 들어가야 되지? 너무 많아서. 제목은 마지막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의 상징적 의미가 되게 커요.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낙원구 행복동이거든? 지상낙원 행복한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이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일부의 시작이 영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은 지옥에 살고 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가진 자들의 삶을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지옥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반어적 의미의 지명을 써놨습니다. 이런 기법을 보이고 있는 다른 소설들의 제목 중에 제목만 기억해 두세요. 운수 좋은 날 그리고 화수분. 화수분이 재물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물건을 의미해요. 근데 실제로 주인공은 되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운수 좋은 날은 인력거꾼 김첨지가 오늘은 정말 운수가 좋군 생각했는데 아내가 죽은 날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하나 더 얘기할까? 이 사람 너네 좋아하는 사람. 최만식의 태평천하. 주인공이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반어적인 제목입니다. 그리고 난장이. 문법적으로는 난쟁이가 맞는 표기예요. 근데 이 작품은요, 70년대 지어진 작품으로 당시의 표기법에 따라 그냥 난장이라고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왜? 문화작품의 제목은요, 하나의 고유명사화되어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이유로 쉽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맞게 썼습니다. 원래 난쟁이로 바꿔야 돼. 참고로 문법적으로 난장이가 난쟁이로 되는 과정을 어떤 현상이라고 하는지 혹시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름이 3개인데 하나가 모음동화, 또 하나가 이모음 역행동화, 또 같은 말이 전설 모음화예요.
그래서 아비를 애비라고 하고 어미를 애미라고 하고 아기를 애기라고 하고 고기를 괴기라고 하고 죽이다를 쥐기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표준 발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인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남비를 냄비로 바꾼 것, 담장이를 담쟁이로 바꾼 것, 그리고 이렇게 장이를 쟁이로 바꾼 것은 다 표준 발음을 인정하고 표준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난장이도 난쟁이로 바뀌었어요. 표준어로 인정돼서. 근데 그 옛날 표기에서 그대로 놔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적으로 난장이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신체적인 불구를 의미하는 난쟁이라는 표현은 결국 이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 소외된 약자임을 보여주는 신체적인 불구입니다. 경제적으로 신분이 낮은 이종직이고요. 아니, 경제적으로 가난한 빈민층이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이종직. 특히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 다 노비들이었어요. 옛날에. 노비 후손들인 거예요. 이 난장의 가족. 그리고 이게 계속 기층이 재생산되죠. 이번에 주제 중 하나 있었지. 수행평가 주제 중. 계층 재생산. 없었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난장이 가족이 사는, 자, 난장이 가족 인물이 등장합니다. 도시 빈민. 시골 빈민보다 도시 빈민이 더 힘들어. 왠 줄 알아? 도시는 인정이 없거든. 시골은 어려우면 이웃집에서 뭐합니까? 도와주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경쟁사회에서 이들은 내몰려져 있는 빈민계층이죠. 난장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 공간적 배경. 근데 반어적인 제목이에요. 반어적인 지명입니다. 이런 반어적인 지명을 통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무엇을? 불행을 부각하는 기능의 지명, 낙원구 행복동. 제주도에도 이런 비슷한 데가 있어요. 실제로 겁나 못 사는데 동네 이름은 완전 좋은 동네가 있어. 무릉리와 도원리. 합치면 무릉도원이거든요. 대정읍에 가면. 도원리 이름 바꿔서 지금 신도리라고 바뀌었는데 여기가 무릉리하고 도원리 옛날에. 그러면 합치면 무릉도원인 동네인데 가난해. 못 살아. 왜냐면 뭐 귤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이름하고 좀 안 맞는 동네가 몇 개 있어요. 그런 꿈이겠지. 정말 낙원이고 행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곳에 철거 개고장이 배달되자 철거 개고장 사건이고 이 사건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설은 갈등의 문학입니다. 그럼 갈등이 무엇과 무엇의 갈등인가? 우리 1학년 때부터 최척전이 무엇과 무엇의 갈등이었냐면요. 최척 일가라는 인물과 전쟁이라는 사회의 갈등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난장이 가족이라는 이 가족이라는 인물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심한 부조리한 사회 혹은 산업화 사회, 이 사회와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시작은 이 사회가 보낸 이 가족에게 보낸 이 철거 개고장이 발단이 되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 그리고 이 사회는 이런 사회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죠? 빈부격차 문제와 노동 문제가 존재하는 사회. 산업화된 사회.
그런 산업화된 사회에 영합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쫓아가지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이 가난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었지만 교육을 또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뭐 한 겁니까? 사회적으로 계속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그 3월 모의고사 볼 때 그거 있었지. 이태준의 촌뜨기. 그 장군이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자기가 과도기적인 인물로 멈춰버리잖아. 그 장풍 건네는 서울에 가가지고 좋은 그 탈곡기 사와가지고 되게 근대적으로 따라가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옛날 방식의 방앗간 지으려다가 실패로 끝나는 그 아나꼴리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자, 안 흔들게요. 죄송해요. 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그리고 인쇄공장 일하던 난장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납니다. 김 사장이란 부동산 업자가 난장의 가족이 입주권을 사가자 난장의 딸 영희는 가족들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가요. 가출한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2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부의 시점은요. 둘째 아들 영호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가해 보시면 이때 형은 영수를 의미하고 영수는 일부의 서술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이때 나가 영호 1인칭 주인공.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야. 바로 사장과 협상을 의미하고 사장과 협상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바로 저 노동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이자 그들의 해고 사유인 사장과 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요. 이런 못 가진 노동자들과 가지고 있는 회사 측과의 또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입니다. 노동 문제는. 자, 형이 말을 했다. 형은 근사하게 말을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최소한의 대우. 바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이걸 통해서 당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요. 무조건 공장 많이 돌려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계속 착취하고 일을 더 많이 시키고 임금은 적게 주고.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부딪히다가 있고 부딪히다가 있거든요. 똑같이 부딪다에다가 얘는 히가 들어갔고 얘는 치가 들어간 거야. 차이가 뭐냐면요. 부딪힌 건 자, 하나가 고정돼 있어. 그리고 얘가 여기 가서 꽝 하고 닿은 거 부딪힌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뛰어가다가 전봇대에는 부딪힌 겁니다. 전봇대 가만히 있었어. 네가 가서 받은 거야. 부딪힌 거예요. 근데 얘도 이렇게 오고 얘도 이렇게 가. 그래서 둘이 꽝 이건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 충돌은요. 둘 다 유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냐면 지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서로 뭐 한 겁니까? 부딪힌 거죠. 서로가 자신들의 무엇을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때 옳은 것.
바로 노동자를 옳지 않은 것. 그런 회사를 의미하고 서로 이게 충돌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해봐. 왜 부딪힐까? 서로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회사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들어주면요, 더 많은 월급을 줘야 되고 더 적은 근무 시간을 부여해줘야 돼요. 그럼 회사가 손해를 보겠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돈은 적게 주려고 했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은 시키려고 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의 충돌이기 때문에 서로가 뭐 한 겁니까? 예, 갈등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힌다라고 표현합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못된 표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문 10번 문제 같은 경우 있지. 예를 들어 가지고 교실 밖으로 나온 책상에 부딪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부딪혔어로 고치는 게 옳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은근 헷갈리거든 나중에. 우리 이것도 있어. 나온 김에 대와 대의 차이. 걔가 그랬대. 뭐예요 아예요? 아예. 네, 아예예요. 야, 아까 그 해적국 맛있대. 어예요, 아예예요. 어예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더라라는 의미가 있으면 어예이고요. 다른 사람이 뭐뭐 한다고 해 하면 아예. 있지.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니네 서서는 중학교 때 구분해냈잖아. 서서. 사람, 입장, 자격이면 서. 도구, 수단, 방법이면 써. 학생으로 서. 교사로 서. 대통령으로 서. 뭐뭐 함으로 써. 도구가 나오거나 어떤 행동이 나오면 그땐 써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은근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중간중간에 툭툭툭 건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3학년 선배님들이 7월 1일 날 수행평가를 봤거든요. 그 국어 수행평가를 봤어요. 18문제를 살인적으로 풀어냈는데 이게 범위가 수능 특강 독서랑 문학이었어. 그냥 범위가.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애들이 그냥 당연히 독서에 나와 있는 뭐 내용 뭐 이런 거 파악하고 뭐 주제 파악하고 막 쓰다가 갑자기 문제에 뜬금없이 이게 나온 거야. 법질서란 단어가 있어. 왜냐면 독서 지문에 법률 관련 지문이 많거든요. 법질서를 합성어는 합성어인데 어떤 양상이 합성어이고 어떤 결합의 합성어인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된 문제가 뜬금없이 문법에 탁 튀어나온 거야. 국어 선생님들은 이런 게 있어. 지금 니네 문학만 지금 막 달리고 있잖아. 그러면 한 문제 정도는 요 시기에 애들한테 문법에 대한 뭔가 일침을 놔야 되겠어 하고 문법 문제를 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몸 역행동화 같은 이런 난장이나 난쟁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부딪히다, 부딪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법질서는 애들아, 합성어의 종류에는 대등, 종속, 융합이 있고 통사적, 비통사적이 있어. 이것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이것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당연히 통사적입니다. 법이란 명사와 질서란 명사가 결합했으니까 통사적이야. 근데 얘가 대등일까, 종속일까, 융합일까? 대등 1대1 관계야. 마, 소, 국밥처럼. 종속은 포함 관계야.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 포함돼. 책가방? 대등, 종속이야. 가방은 가방인데 책을 넣는 가방이야. 손수건. 수건은 수건인데 손 닦는 수건이야. 꽃밭. 밭은 밭인데 꽃을 심은 밭이야. 융합은 새로운 뜻이 되는 거야. 뭐 춘추, 뭐 피땀 이런 말들이 새로운 의미가 되지. 뭘까? 어떤 뜻이야? 그럼 어떤 새로운 뜻? 법질서라는 말이. 법질서. 독서 지문이야, 문학 지문이 아니라. 독서 지문 이게 법률 지문인데 법질서가 새로운 뜻이 돼 버리면 여기 쓰면 안 되는 단어지. 법질서가 법과 질서일까? 법과 질서라고 말과 소라고 국과 밥이라고 하면 대등이지만 법과 질서? 질서는 질서인데 도덕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질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법질서를 얘기하는 이거 종속합성어로 봐야 돼요. 질서의 종류 중 법과 연관된 질서, 법질서. 법과 질서가 아니다. 크게 질서 안에 법이라는 게 하위 개념으로 포함되는 걸로 보는 법질서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당황을 해서 아니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왜 난데없이 문법이 여기 끼어들지? 문법에 대한 예고는 한 적이 없었는데 니네 문법을 꼭 말을 해야 공부하니? 이게 선생님들의 마인드일 수도 있어.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우리는 오른쪽이야. 그래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돼. 노동운동이에요. 그러다가 나. 자, 나 부분은요. 영호의 관점으로 바라본 형과 자신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지금 공장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전부 다 서술자의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등장인물의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되었다. 잘 보세요. 왜 힘들게 일하는데 점심을 굶었을까?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30분이야.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지정해 놨냐면 30분이란 점심시간을 10분 동안만 식사를 하게 하고 무조건 나머지 20분은 전부 다 운동을 시켜버립니다. 회사가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노동자끼리 서로 모여서 그들끼리 서로 생각을 모으는 것, 그들끼리 힘을 합치는 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래서 밥을 오래 먹고 있게 해두면 애들이 밥 다 먹은 다음에 다 먹었냐? 야, 근데 네 월급 받았냐? 라든가. 야, 너 어제 야근했다며. 야근 수당은 받았냐? 라든가. 너 지난달 휴가 못 갔다며. 휴가 수당을 받았냐? 이런 얘기 주고받을 거 아니야. 10분만 딱 주면 뭐 하는 거야? 10분 동안 줄 서서 밥 타고 밥 빨리 먹지 않으면 10분 종 울리면 바로 밥을 그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먹는 데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 10분이면.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뭐 하는 거야? 일부러 운동을 시켜. 운동도 뭐 시키는 줄 알지? 축구를 시켜. 왜 축구일까? 영준아, 왜 축구일까? 우리 소니. 축구는 붙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무조건 패스를 주고받으려면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노동자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한 방법이에요. 일부러 축구 시킨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럼 형이 왜 점심을 굶었을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동생을 찾아와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동생에게 이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점심을 포기한 거예요. 지금. 바로 동생과의 만남을 위해. 이 지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집에서 만나면 되지. 동생인데. 그지? 만약에 형제가 학교 다니고 있는데, 그지? 특수 선생님의 또 이게 나쁜 기억 되살아날 수 있겠다. 3학년까지 소문났던데? 그 재시험 사건? 3학년들 물어보더니, 뭐 재시험, 그거, 그냥, 몰라, 넘어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형제가 다니고 있어. 그러면 형이 점심시간을 포기하고 동생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 우리, 수업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올바른, 교육으로 가야 돼. 막 얘기할 때, 왜 얘가 점심을 안 먹고 왜 동생을 찾아왔지? 집에 가서 얘기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동생만 만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난 거예요, 형은. 그 중에 한 명이 동생일 뿐이었고. 왜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서술자가 누구야? 영호인 거야. 형이 여러 사람을 가는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를 찾아온 거는 내가 지금 1인칭 주인공이기 때문에, 형은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뭐 했다?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 30분밖에 안 되었고,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이때 격리는 사회 현상이 아니라 회사의 의도예요. 노동자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서. 옛날에 그거 있었다며 중국에서 그 신하들이 서로 귓속말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게 달려있는 모자를 쓰게 했다라고.
형제가. 근데 이번에 그 중국의 그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머리 모자 이거 긴 그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온 게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라고. 왜냐면 이게 옛날에 왜 우리 모자에 보면 그 관직에 나갈 때 요렇게 원래 우린 요 정도잖아. 그지? 왕이나 세자는 여기 달려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된 거를 쓰고 다니는 거야. 이게 뭐 방시 뭔가 그래. 이름이. 이거 쓰면 신하들끼리 서로 이렇게 못하는 거야. 걸려가지고. 그래서 귓속말을 못하게. 귓속말은 그 뭐이기 때문에? 영무이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한 모자가 있었대요. 회사도 마찬가지야. 노동자들을 격리시켰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삼성이 그거 인정했는가 이제? 노조 인정?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무노조 기업이었잖아요. 삼성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기업. 노동조합을. 선생님들도 노조가 있는데 그지? 선생님들 노조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전교조, 하나가 교총. 근데 삼성이 노동자의 그 조합을 인정하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아마 인정했을걸요? 자, 그래서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을 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를 하고 남는 20분 동안은 공을 차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 공을 차기 위해서 사람들은 간격을 유지해야 했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부당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 거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바로 노동자들의 착취당하는 현실, 노동 문제 다룬 내용 나옵니다. 첫 번째 뭐 했다? 쉬지 못하고. 휴식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했다. 그리고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기만 했고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을 했다. 열악한 환경. 거기다가 과도한 노동까지.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 부족한 대가 등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내었다. 이때 이 발육부조 현상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봐야 되겠다.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보여주는 발육부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되어 발전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발육부조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사회를 하나의 몸으로 보면 가진 자들은 더 계속 많이 가져서 커지고 못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뺏겨서 더 가난해지는 삶. 즉 빈부격차의 심화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의 발육부조 현상으로도 의미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또 물어보게 되네. 온라인 수업 들었잖아. 크게 훑어가 지나가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수업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한 시간에 다 끝내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다루지 않고? 기억이 안 남으면 그냥 강조까지는 안 하신 거지, 그냥. 노동자들이 겪은 뭐 어떤 뭐 부당한 대우? 이 정도로만. 뭐라고? 이건지. 뭐시라고? 어. 그냥 빈민들의 이야기야, 노동자들의 이야기야. 그리고 얘들은 철거당했고, 얘들은 지금 뭐 그 마지막 저녁을 먹고 지섭이랑 같이 그리고 벽에 구멍이 뻥 났어. 뭐 이런 얘기. 영희를 찾다가 못 찾았어. 이런 얘기. 그 얘기는 했나요? 조세희의 난소공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와 현재를요. 되게 자연스럽게 넘나듭니다. 턱이 없어요. 그 얘기도 하셨나요? 아, 정리되어 있는 걸 가지고 설명해 주신 거구나. 부분의 문맥을 다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 펜지꽃하고 줄이 끊어진 기타. 뭐 순수함과 꿈이 이루어질 수 없으면 이런 거 정도. 근데 이런 것도 속지 말아야 돼. 그지? 아, 그렇게 수업하시면 그 정도로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믿지는 말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나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약간 사기꾼 근성들이 좀 있어 다들. 그지? 나도 물론 많이 사기를 쳤었어. 현장에 있을 때 애들한테. 야, 이게 대충 넘어가. 여기는 뭐 중요하잖아. 그냥 공부할 사람 와서 공부하고 그냥 가볍게 읽어봐. 해놓고 나서 악마가 나타나는 거야. 시험 출제할 때. 뒤져봐라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이 문제를 풀면서 근태가 눈물을 흘리겠지. 이거 보면서 대구가 내가 얼굴이 벌개지겠지. 막 이러면서 김서희가 다리 떨겠지. 긴장해서 막 이거 막 상상하면서 막 문제 만드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자습서에 나와 있는 정도까지 수업을 해야 돼요, 우리도. 알겠죠?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이 이게 파악이 되니까. 자,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 이익과 손해는 늘 상반되었다. 즉, 회사 노동자가 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죠.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뭐야? 사장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회사, 그리고 우리 라는 표현을 통해서 노동자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요 조금 이따 내용 이어지겠지만 갈수록 열악해져요. 노동 환경이. 근데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회사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와 우리의 노동자들의 이런 서로 반대되는 현상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뭘 보여준다? 발육구조 현상을 보여주고 우리 사회의 빈부교체를 보여주죠. 특히 그들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어. 회사는 우리한테 이걸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불황 이란 말을 쓰고 또 하나 뭐 할 수도 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줍니까? 공포심을 심어주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됩니까? 일자리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그들은 회사가 규모가 커져요.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불황이라는 말을 이용하곤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누어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에 회사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한다? 희망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 힘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어.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공장의 음식의 식탁에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 멀리 있는 희망 따윈 관심도 없다. 최소한의 대우. 만이라도 해줘라. 즉 우리들의 기본적인 권리만이라도 줘라. 우리가 먹는 음식에 무말랭이에 간이라도 맞춰줘라. 우리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대우를 요구하죠.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1997년에 그런 해가 있었어요. 1997년이라는 해가. 5월 6일에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뭐 어떤 날인지 모르겠지만 저 인생에 되게 나름 전환점의 날이었어요. 군대 입대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딱 입대해서 처음 밥을 딱 먹는데 김치가, 물론 내가 그 김치를 좀 가리는 편이거든. 나름 입맛이 좀 지저분해서 그 집김치 아니면 안 먹는 사람이, 아니면 되게 맛있는 김치 아니면 안 먹어.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이상한 군대가 나거나 신대가 나거나 이러면 안 먹거든. 근데 거기 다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잔반 없이 다 먹어야 된대. 근데 일단 김치가 양배추 김치인 거야. 자, 그때 배추값이 비쌌어. 배추가 비싸니까 일단은 재료가 있어. 좋은 재료는 일단은 이 민간인이 먹어. 그리고 안 좋은 재료나 남는 부분은 군인들이 먹어. 온 거야. 그래서 배추값이 비싸니까 양배추로 김치를 만드는데 중요한 뭐냐면, 난 양배추를 샐러드해서 먹거나 아니면 그 쪄서 된장에 찍어 먹거나는 많이 해봤는데 김치는 처음 먹어봤거든. 진짜로 재료는 김치야. 고춧가루가 부족한. 그래서 소금에 절여졌는데 그럼 차라리 피클을 만들든가. 김치 위에 젓갈 냄새가 나거든. 김치 그것도 쉬었어. 맛은 나는데 고춧가루도 부족해. 딱 먹는 순간 아, 군대다. 여기 군대다. 여기는 인간 세상을 벗어난 곳이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가장 조교들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게 이게 있습니다. 너는 사람 아니야 이제. 얘들 당황해. 무슨 말인지 몰라? 니네 오늘부로 니네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어. 니네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자야. 니네 이제 사람 아니야. 이제 너희들은 군번이 부여됐어. 97-7603-7188이라는 군번이 부여됐습니다. 이건 니네가 물건이란 뜻이야. 병기. 그래서 너희들 사람 대우 요구하지 마. 됐지? 하고 조교가 딱 가는데 일순 그 동기들이거든. 우리 훈련병들이 가슴에 눈물 흘리는. 어떻게 견디지 이 시기를? 아이고 근데 어떻게 군대가 통일은 멀었는데 더 빡셀 수도 있어. 그지? 김정은 이대로 가면 너 늘어날 수도 있어 복무 기간. 니네 군대가 됐으면 대통령이 바뀔 거잖아. 그지? 사람들이 막 뽑아놨더니 통일도 안 됐네. 뽑아놨더니 그렇게 불경기는 이겨낸 것도 아니네. 뽑아놨더니 코로나 잡는 듯 하다가 다시 터져버렸네. 해서 바뀔 수도 있어. 물론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바뀌면 무조건 이거야. 국가 안보. 그지? 그리고 무조건 흡수 통일.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군비진강이야. 4년 이렇게 딱 할 수도 있어. 4년 양배추김치. 간이 안 맞는 무말랭이 이런 거 먹으면서. 또 군대에서는 된장국을 똥국이라고 불러요. 맛과 색깔이 똑같습니다. 진짜 똥맛 된장국이야. 똥맛나요? 색깔도 똥색이야. 갈색인데 딱 먹는데 그 꾸릭꾸릭한 된장 냄새가 진짜 똥 냄새 가까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빨 썩은 맛? 그거 먹고 막 아이고 어떻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우린 최소한의 대우를 원했다. 그렇지만 변화는 없었다. 그 다음 나옵니다.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다. 한 해 2번이 또 승급이 한 번도 줄어들었고 야간 수당 작업도 많이 줄었고 노동자도 줄었고 일의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습니다. 점점 뭐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열악해지는 상황이에요.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욱 말조심을 했다.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이간질 시키기 때문이에요.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사장과 협상을 했던 영수 영호가 쫓겨난 이유와 똑같은 것이죠.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져갔다. 이거야. 회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야. 이만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활판 윤정기가 들여오고, 지금 그 인쇄 공장입니다. 자동 접지기가 들여오고, 종이를 붙이는 기계예요. 접착하는다는 뜻입니다. 접지가. 오프셋 윤정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대체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기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노동자가 해고가 되고, 그럼 노동자는 누구를 해고시키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놈부터 해고시키는 거야.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놈들만 남겨놓고.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말했고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노동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죠.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왜? 회사가 망하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사장과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역용을 하는 거예요. 좀 이런 비슷한 건 아닌데 제일 좀 화가 나는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만약 부당한 대우라기 좀 모르지만 좀 약간 좀 특정 선생님에게 혹은 담임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애나 부모가 참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 예전에 애가 오늘 학교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추전하겠다, 참가하겠다 얘기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안 된다. 그래서 딴 친구가 하겠다고 했더니 넌 된다. 그래서 애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천마반이니? 예. 누구니? 그냥. 혹시 누구냐니까. 예. 아, 그래? 얘기해봤어? 엄마가 얘기하지 말래요. 왜? 아니, 그렇게 해서 담임선생님하고 틀어지면 이상하게 써버릴까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막 참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많이 줄였어.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적을 내용이라는 걸 많이 줄이긴 했어.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신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있는 추세고. 왜냐면 숙명여고 사건도 있었고, 그지? 뭐 성적 조작도 있었고, 학교 내에서 특정 학생에 대한 밀어주기라는 것도 공공연히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치 보지 마세요. 그냥 할 말 당당하게 하세요. 그치? 혹시 그런 일을 겪었다면 해봤어? 근데 그 얘기? 제시험 얘기? 쌤이 통보하는데 뭐를? 4.6점.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점수를 봤는데 시험을 볼 거라는 사전 통보를 못 받았는데요? 라고 말씀.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 4.6점이라고 이러는데 너 뭐라고요?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요? 글쎄 몰라. 저는 제시험을 보고 싶었는데 제시험을 통보도 받지 못했고 제시험을 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그냥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앞으로 하고 살아야 돼. 학교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주거나 직접적으로 너의 생명과 연관되지는 않는데 앞으로 살다가 그럴 수도 있어. 부당한 대우 처사를 겪을 수도 있어. 이거 말해버릇 해야 돼. 저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혹은 우리 엄마가 그러지 말랬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좀만 친하거나 관계가 가까우면 혹은 내가 좀 호감이 있었으면 내가 얘기할 수 있거든? 전화 걸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좋게 말씀드릴 수 있어. 얼마 전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통화도 해봤고. 그분은 학교 다닐 때 말고 같이 동료로 근무하면서 저하고 같이 있을 때 첫 마디가 그런 말이었어요. 꽤 여러 분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딱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자리잖아. 야, 아침에 난 너 서 있는 거 보면서 되게 학교에 막 반항하는 애인 줄 알았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왜 그러십니까? 나도 머리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너 서 있는 자세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시비 거는 프로 딱 말씀하시길래 이렇게 저는 앞에서 반응 안 보여요. 저도 되게 교시처럼 겉겉하게 다른 사람이어서요. 웃었어요. 그냥 겉으로는. 속으로는 두고 보자.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전화 거는 사이가 아니어서 어떻게 이거 못 개입하겠어 내가 중간에. 얘기해야 돼. 너 정당한 권리거든. 자, 오른쪽에
노동자와 회사의 대조적 상황입니다. 이거예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데 회사는 규모가 커지고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중간 점프해서 밑에 내려가 보세요. 간추 점프하고 점 2개 있는 거.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 현실, 당대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인 자본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노동자와 회사의 열악한 상황,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가 여기 있었죠. 도시 빈민층과 노동자예요. 이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로 영수, 영호를 포함한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이게 노동자라는 약자이고요. 그리고 이 난장의 가족 전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도시 빈민층이라는 사회적 약자가 되죠. 자, 낙원 행복동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반어적인 의미의 지명이에요. 그래서 난장이의 어떤 상황을 부각한다? 이 불행한 상황을 더 부각하는 기능의 제목 낙원구 행복동. 그리고 철거 개고장은요. 철거를 당하게 된 난장의 가족이 갈등 상황, 그러니까 사회와 갈등하게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하나의 소재입니다. 철거 개고장.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시작만 해놨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난장이가 쏘는 작은 공예. 이제는 인물들의 대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보다는 덜 지루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마무리할 건데 언제 할 거냐면 토요일 날 할 거예요. 1시 15분에. 쌤 근데요. 어. 토요일 날 못 와요. 왜?